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방헬기 아래로 베벌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이 마치 장난감처럼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의 상징적인 간판도 불길 속에 아른거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CNN 특파원 테일러 윌슨입니다. 입사 5년 차인 저에게 이번 LA 산불 특보는 제 기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뉴스룸에서 다른 기자들의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긴급 속보가 들어왔죠.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산불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화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CNN 뉴스룸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전환됐어요. 베테랑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편집장은 큰 소리로 특파원을 소집했죠. 하지만 아무도 선뜻 현장 취재를 자원하지 않았어요. 베테랑 기자들조차 이번 화재의 규모에 주저하고 있었죠. 제가 손을 들었어요. 뉴스룸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편집장은 제 요청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한 데다가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텍사스 출신인 제가 CNN에 입사할 수 있었던 건 위험을 무릅쓰고 멕시코 국경의 마약 카르텔 취재를 자원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결국 편집장은 한숨을 쉬며 저를 보냈어요. 2시간 후 저는 LA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조종사는 기류가 불안정해 착륙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안내했어요. LA 상공에 진입하자 재난의 실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보이는 할리우드 힐스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고급 주택가는 이미 재더미로 변해 있었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불씨들이 마치 붉은 눈처럼 번쩍이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보내준 73조 원이라는 피해 추정액을 전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고 이재민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헬기에 올랐어요. 평소라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담담했어요.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할리우드 힐스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마치 영화 속 종말의 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꺼내든 손이 떨렸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야구 전설 박찬호의 저택이 불타는 모습이었어요. 한국계 메이저리거로 LA 다저스의 전설이 된 그의 집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죠. 불길이 만들어내는 열기가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어요. 헬기가 크게 흔들렸고 조종사는 고도를 높여야 한다고 외쳤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자신들의 집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주민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건물들이 있었죠. 조종사에게 물어보니 그곳이 한인타운이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지상 취재를 결심했죠. 두꺼운 마스크를 썼지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나빴어요. 연기와 제가 마치 안개처럼 자욱했고 첫 리포팅을 시작했죠. 하지만 첫 마디를 떼기도 전에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LA 소방서장을 만났어요. 그의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죠.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진화 작업이 어렵다고 했어요. LA 소방 시스템이 이런 대형 화재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죠. 현장에서 만난 소방관은 2시간째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방화복은 불길에 그을려 있었죠. 그는 지친 목소리로 이런 규모의 화재는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을 집어삼켰죠. 하늘에서 내리는 재는 마치 검은 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 소방관이 다가와서 한인타운 쪽으로 가보라고 조언했어요. 그곳은 유독 화재 피해가 적다는 거였죠.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지금 오히려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20년 경력 중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건물들이 불길을 키우는데 이곳의 건물들은 오히려 불길을 막아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꼭 알아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LA 산불 취재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됐어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이제 제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불길 속에서 발견한 희망,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DNA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요. 한인타운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한인타운 경계에서 화재의 흔적이 확연히 달랐죠. 한쪽은 잿더미로 변해 있는데 다른 한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전했어요.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 건물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2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운영해 왔다고 했어요.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모두가 목조 건물을 추천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고집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인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을 선호한다고 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게 한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그렇게 지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건물 관리 방식이었어요. 한인 건물들은 모두 체계적인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한인회에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소방훈련까지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 특별한 현상을 더 자세히 취재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인타운의 특별함은 더욱 두드러졌어요. 주변 지역이 모두 정전된 상황에서도 이곳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철저한 준비성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인타운을 설계한 건설회사를 찾았어요. 30년 경력의 장준혁 건축가를 만날 수 있었죠. 저는 굳이 튼튼하다는 이유만으로 콘크리트를 선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해 콘크리트 건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선호하며 불에 약하다는 이유로 목조 건물을 거의 짓지 않는다고 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게 한국의 건축 문화라고 했죠. 과거에 목조 건물이 많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형식의 건축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방시설이었어요. 장 건축가는 한국의 건물들은 법적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설명했죠. 스프링클러는 기본이고 방화문, 방화벽 등 모든 안전시설을 필수로 생각한다고 해요. 1시간가량의 인터뷰를 마치고 편집장님이 잡아둔 미국 건축가와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어요. 윌슨은 미국의 유명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었죠. 그는 이번 사태의 피해액이 이렇게 큰 이유 중 하나는 목조 건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미국인들에게 선호되는 건축 방식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미국은 효율성을 중시했고 한국은 안전성을 우선시했던 게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애초에 한국을 따라 콘크리트로 지었다면 이번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 차이였어요. 미국의 많은 건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소방시설을 최소한으로만 설치한다고 해요. 법적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반면 한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방시설을 필수로 생각한다고 해요.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같은 설비를 기본으로 설치한다는 거였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런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미국은 단지 건축 양식의 차이가 아닌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고 했죠. 저는 취재를 마무리하고 즉시 새로운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이 리포트가 나가면 엄청난 화제가 될 거라는 걸 확신했죠. 편집장님께 초고를 보내자 예상대로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즉시 특별 방송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한인타운의 또 다른 특별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방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고 모든 건물의 대피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심지어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한인회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이 1992년 LA 폭동 이후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자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30년간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한인타운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재난 속에서 피어난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인타운으로 향하던 중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리 끝까지 이어지는 긴 줄이 보였죠. 처음에는 무슨 줄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뭔가를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카메라맨과 함께 줄을 따라 걸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인타운 중심가에 거대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죠.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자원봉사자 캠프였어요.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한인 식당 주인들이 교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한국식 도시락부터 미국식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구호소 마련하기 급급한 상황인데 한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게 놀라웠죠. 누가 돈을 주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한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의대생들과 한인 의사들이 모여 간단한 응급처치를 돕고 있는가 하면 텐트 한쪽에서는 며칠째 씻지 못한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샤워 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이재민들의 표정이 특히 기억에 남았죠. 다들 불길에서 겨우 살아남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곳을 찾아왔는데 따뜻한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잠시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베버리힐스에서 30년간 살았다는 셀레나였어요. 그녀는 화재로 저택을 잃었지만 한인들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따뜻한 도시락을 받으며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80세의 할머니 엠마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그녀를 위해 한인 젊은이들이 세수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줬다고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로지의 말이었어요. 그녀는 평소 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캠프를 취재하던 중 한 금발의 미국인이 눈에 띄었어요. 테런이라는 그는 다른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한인들 사이에서 미국인이 있는 게 신기해 보여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테런은 15년 전 한인타운에 세탁소를 차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순전히 사업적인 이유였다고 해요. 한인들이 옷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알았고 그들의 돈을 노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5년 전 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병원비가 없어 세탁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죠. 그때 한인 상인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해요. 상인회는 그를 위해 모금 행사를 열었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인들은 흔쾌히 도움을 줬다고 해요. 단순히 한인타운에서 상가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했죠. 덕분에 아내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세탁소도 지킬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후로 테러는 한인타운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인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번 산불에서 그의 세탁소도 살아남았어요. 한인들의 조언대로 콘크리트 건물에 세탁소를 차렸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테러는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원봉사를 자청했다고 해요. 세탁소 문도 닫고 24시간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죠. 테런의 제안으로 LA 한인회를 찾았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작은 재난관리본부를 보는 것 같았죠. 한인회 2층에는 실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모니터에는 LA 각 지역의 화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시된다는 거였죠. 상황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봉사자를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죠. 창고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모든 물품이 QR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무슨 물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심지어 유통기한까지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4시간 단위로 교대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모든 봉사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죠. 덕분에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이 가능했어요. 한인타운의 체계적인 대응이 궁금해진 저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CNN 본사의 요청으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보았죠. 받아본 자료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존재였어요. 한국은 모든 재난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죠.
자연재해부터 대형 사고까지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해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었어요. 전국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특이했던 건 재난 문자 시스템이었어요. 위험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즉시 경보를 보낼 수 있었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영어로 된 재난 문자가 전송된다고 하더군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LA 한인들의 대응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모국의 시스템을 커뮤니티 단위로 재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계적인 준비성과 신속한 대응력은 이미 DNA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민방위 훈련 시스템이에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재난 대비 훈련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시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운다고 해요. 한 한인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진 대피 훈련, 화재 대피 훈련을 받으며 자란다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다른 특징은 첨단 기술의 활용이었어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AI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과거의 재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드론과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확산 경로를 예측한다고 해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진화 작전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소방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소방관들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소방관들의 전문성이었어요. 구조나 구급은 물론이고 화재 예방과 안전 교육까지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전문성이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민관협력 체계였어요. 시민들도 재난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런 협력 문화가 LA 한인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었어요. 한 소방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재난관리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재난 대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규모로 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인회의 체계적인 대응은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였던 거죠. 취재를 하면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재난문자 시스템과 통합관제 시스템은 즉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LA 소방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산불을 통해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다고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마음 한켠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안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친다거나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인타운이 보여준 건 단순한 동포애가 아니었어요. 인종과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이웃 사랑이었죠. 뉴스룸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한 할머니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어요. 베벌리 힐스에 살던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평생 한국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한인들이 나눠주는 도시락이 기다려진다고요. 또 다른 장면도 있었어요. 한 흑인 소방관이 한인의 봉사자들이 건네준 따뜻한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죠. 36시간 연속 근무에 지친 그에게 누군가 따뜻한 음식을 건네준 건 처음이었다고 해요. 야구 전설 박찬호 선수도 만났어요. 그의 집도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다른 이재민들을 돕고 있었죠. 박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 더 하나가 된다고요. 한인의 청년회장 태호는 매일 밤 트럭을 몰고 이재민 캠프를 돌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1992년 LA 폭동 때 한인들은 서로 돕는 것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죠. 이런 한인들의 모습은 다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계 상인에도 구호품을 보내왔고 히스패닉 교회들도 봉사활동에 동참했죠. 한인들이 보여준 희망의 불씨가 다른 이들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백인 건물주의 변화였어요. 그는 20년간 한인 세입자들을 꺼려했다고 해요. 시끄럽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한인들의 체계적인 대응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LA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미국 사회가 배워야 할 모범이 되어 있었어요. 한 흑인 커뮤니티 리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인들이 보여준 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요.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거죠. LA 시의회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인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체 LA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특히 한인회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방식은 즉시 벤치마킹 대상이 됐죠. CNN 본사에서도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인타운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라는 거였죠.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반응은 뜨거웠어요. 어떤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미국이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한인들에게서 다시 발견했다고요. 또 다른 시청자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죠. 한인 2세들의 활약도 놀라웠어요.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지켜보며 자란 그들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새로운 주역이 되어 있었죠. SNS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실시간 공유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어요. LA 소방서의 한인 소방관 마이크 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인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국 사회에 기여하려 한다고 했죠. 박찬호 선수의 아들도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자신에게도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라고 했죠.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인들은 그걸 몸소 보여줬죠. 이제 LA는 변화하고 있어요. 한인들이 보여준 희망의 불씨는 도시 전체로 번져가고 있죠. 더 이상 인종과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이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지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특별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데스크였습니다.